패권을 몰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력이나 미국의 갖고 있는 재래식 군력은 특히 재래식 군력은 이미 다 패배하고 끝났고요. 남는 거 핵무력 하나 남았는데 핵무력도 조중노에 비하면 별 볼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미국 철수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다극화 세계 질서는 자주화를 기본으로 하죠. 자주화를 기본으로 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세계 질서의 변화를 규정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잘 아시다시피 자주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패권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국의 주권을 강조하고 자국의 입장들을 강조하고 평등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자주의 새로운 세계를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다극화 세계 질서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것이 현재 브릭스로 대표되는 많은 세계 그 글로벌 다수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이미 이 전후 체제가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차원에서 벌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성격이 있고 2차 대전이, 또 하나는 반파시즘 민족해방 전쟁의 성격이 있는데요. 이 제국주의 전쟁의 결과 미국 패권 체제가 만들어지고 미국에 의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장악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 반파시즘 민족해방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국제법, 내정 불간섭과 주권 존중이라는 국제법의 기본 정신과 질서를 미국이 난폭하게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죠? 룰 베이스드 월드 오더, 이 규칙 기반 세계 질서입니다. 이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가지고서 미국 애들이 예배주의와 우월주의를 아주 심각하게 치료시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침략하고 학살을 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살을 범했습니다만 단 하나도 전쟁 범죄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국이 가지고 있는 우월주의적 사상이죠. 근데요, 이 반파시즘 민족해방 전쟁을 통해서 형성된 다수의 독립국가들이 만들어졌고 이들에 의해서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두 개의 대립이, 이 두 개의 전후 체제가 모순과 대결의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미국 애들은 실제로 그러한 나치 세력들, 반파시즘을 하기 위한 나치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았고 미국의 간섭과 제약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반쪽짜리 독립 체계가 형성된 이런 기형적인 체제가 전후 체제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후 체제는 모순과 대결의 체제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극복하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다극화 세계 질서의 변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치가 사실상 청산되지 않은 것은 이미 여러 번 많은 데서 나왔는데요. 나치 세력들이 나토의 주요 군 지휘관이 되었죠. 그래서 이놈들이 민주주의자로 스스로를 위장하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나토의 주요한 장군과 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현상들은요. 한국도 지금 친일파들이 대거 등장해서 이 친일파들이 지금 이 정권과 주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유럽도 비슷해요. 유럽도. 얘가 폰데어 라이언이 아니고 얘가 누구지? 베어백입니다. 베어백. 얘가 베어백. 얘가 지금 독일의 외무장관이죠. 얘가 나치입니다. 얘 폰데어 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죠. 얘 하레비가 나치입니다. 얘가 독일의 슐츠, 얘 하레비가 나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럽의 주요한 정치인들과 권력들이 과거에 몸을 숨기고 숨어있다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의 위기에 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실질적으로 옛날에 파시즘이 등장했을 때도 자본 세력들이 위기에 처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유럽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얘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본색들을 드러내서 파시즘적인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얘들 같이 이 쿠르트 발트하임, 이 애들이 누굽니까? 얘가 옛날에는 나치였는데요. 유엔 사무총장도 하고 오스트리아 대통령도 했죠. 베르너 폰 브라운, 얘도 나사에 수장을 하면서 미국 애들이 다 지켜줬습니다. 이 애들이 다 지금 그 후손들이 다 등장을 해서 주요한 나라마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일본도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우크라이나와 미국 애들이 나치 깃발 들고 같이 서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진행돼요. 공공연하게. 시오니즘은 뭐요? 니오나치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놈은 누구냐? 메나임 베긴, 과거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얘가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 종족은 지배 종족이고 우리는 이 행성의 신성한 신이고 우리 종족과 비교하면 다른 종족은 짐승이야 자리야 가축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팔레스타인 침공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휴먼 애니멀, 인간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물이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야. 동물이니까. 그래서 얘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는데도 얘들 아무런 처벌받지 않아요. 이 네타냐후 이놈도 아무런 처벌받지 않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얘들이 갖고 있는 파시즘적인 속성이고요. 얘들이 갖고 있는 이 국제적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얘들이 갖고 있는 소위 규칙 기반 세계 질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의해서 이걸 미국의 유럽의 보수주의자가 정의를 했는데요. 지금의 이런 권력 체제, 미국을 포함한 이런 권력 체제를 리버럴 파시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리버럴 파시즘,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예,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는 얘들이 말하는 리버럴이라는 것은 남을 죽일 수 있는 자유, 남의 자원을 약탈할 수 있는 자유, 남의 주권을 침해해도 처벌받지 않는 자유, 이런 걸 리버럴 파시즘입니다. 이거 저희가 번역해서 올려놨으니까 통일타임즈에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중동은 결국은 뭐냐? 현재 2차 대전의 유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나치를 청산하는 겁니다. 나치를 청산하는 거고,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한반도도 현재 일제시대 때 유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유죄가 지금까지 청산되지 않고 유전히 걔들이 권력과 금력을 장악하고 지금까지 장악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얘들을 청산하는 것이 지금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일본 군국주의를 청산하고 서구의 리버럴 파시즘과 한국의 친일파 등 이런 식의 이 파시즘적 세력들을 청산해내는 것, 이것이 현재 기준이지 사회주의냐 뭐냐 이런 게 지금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끌어모으는 것, 이게 현재의 과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실현해내는 것이 올해 1월 달에 형성됐던 우간다에서 벌어진 비동맹 회의 총회입니다. 세계 139개국이 참가를 해서 공식적으로 다극화 세계 질서를 지지했죠. 그래서 패권이 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패권이 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 압도적인 다수의 신흥국들이 중심이 돼서 호혜와 평등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다극화 세계 질서고요. 이 다극화 세계 질서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주와 예속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새로 세우겠다. 원래 국제법에 가지고 있던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것이 지금의 현재 벌쳐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자주화 운동의 핵심이고 다극화 세계 질서의 역사적 의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10월 달에 러시아 카자흐에서 열리는 브릭스에 54개국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10인데요. 브릭스 10인데 이게 다 받아들여지면 브릭스 6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브릭스 60.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국제적인 연대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난주에 중국과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열려서 운명 공동체를 만들겠다. 아프리카가 54개국입니다. 한 개국은 아직 국가를 인정받지 않고 있는데 54개국인데요. 그 가운데 53개국이 참가했죠. 그래서 아프리카 전 대륙이, 아프리카 진짜 큰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진짜 큰 대륙인데요. 이 미국과 러시아가 다 들어가도 땅이 남습니다. 전 세계에 80억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식량과 자원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유럽 놈들이 다 빨대 꽂아가지고 지금까지 자원을 약탈해갔죠. 그것을 이제는 아프리카 사람들 스스로가 그거를 이제 깨버리겠다라고 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패권을 지금 몰락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국 애들도 이게 포린 폴리시에서 나온 건데요. 러시아 재래식 무기가 핵무기보다 더 치명적이다라고 미국 애들이 평가한 겁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역시도 지금 병력도 무기도 모두 밀린다는 얘기가 보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조차도 패트리엇이 개판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엇을 다 파괴됐죠.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패트리엇도 9기 정도가 한 세트당 1조 원이 넘죠. 패트리엇이. 그것이 지금 거의 다 파괴됐고요. 이스라엘이 들어간 것도 하도 개판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안 쓰겠다고,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안 쓰겠다고 한 겁니다. 이 패트리엇을.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죠. 비싸게 팔아먹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가 킨잘 한 방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 5대를 파괴했죠. 이게 5월달입니다. 올해 5월달. 그 미국의 군사 패권이 몰락을 하고 있는데요. 헤즈볼라의 혼합작전 능력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아주 개망신이죠. 홍해 일대에서 미국의 항공모함과 미국의 구축함들이 죄다 다 파괴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홍해 일대에 심지어 지금 현재 이란하고 가자 지구에서 미국 애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파견했는데 홍해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이렇게 됐냐면요. 각국의 이 드론 공격 능력과 그리고 대한 미사일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아주 싸죠. 드론 한 대 2천만 원이면 만듭니다. 근데 얘들은 100만 불짜리 미사일을 쏴야 되니까 10억짜리 미사일을 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드론 하나당 맞추려면 2대의 미사일이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하나 맞추려고 20억짜리를 날려야 되는 거죠. 구축감 한 대 100대 정도밖에 100개의 미사일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드론 50개 정도만 격추할 수 있어요. 그 드론을 갖다 수백 대를 날려버리면 이거 다 무조건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애들이 결국은 미국의 원정단은 끝났습니다. 미국의 원정단, 미국의 항모를 대표되는 원정단은 이제는 이 다른 나라에 접근해서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이 붕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미 항모가 붕괴된다는 것은 미국의 해군 전 세계 해양 제패 능력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 그래서 한국에도 아마 한반도에도 진짜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미 항모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 아니 예멘에서조차 당하고 있는데 예멘 같은 최민국한테 당하고 있는데 그게 뭐 북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안 됩니다. 또 첨단 무력, 핵무력도 또한 미국의 군사 패권이 몰락하고 있는데요. 미니트밴 트라이언도 다 시험 발사 실패했죠. 제가 다 60년대 만든 겁니다. 60년대, 70년대 만들어준 거라서 이게 50년대 이상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은 2010년대 이후에 최신의 핵무력으로 무장한 겁니다. 얘들이 지금 잠수함 발사 트라이던트를 날렸다가 영국 애들이 이렇게 뺑뺑이 들고 달팽이처럼 뚫다가 그 앞에 떨어졌죠. 이런 식의 개망신을 당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 그 조선이 만든 것은 화성포 16형 극초음속 미사일. 이건 DF-17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는 이란조차 가지고 있는 파타야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런 미사일들은 미국이 못 가지고 있죠. 미국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애들은 이미 이런 것을 만들려고 지금 수년간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 다른 나라 다 가지고 있어요. 주요 나라들. 심지어 예멘도 극초음속 미사일 가졌다고 보도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는 뭡니까? 이거는 전략 대륙간 탄도 미사일 샤르마시입니다. 이거 두 발이면 프랑스가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이것은 둥펑 41 중국이 자랑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북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군사 패권이 핵무력과 재래식 무력에서 이미 다 패권이 몰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경제 패권 역시 몰락하고 있죠. 현재 35조 달러입니다. 내년 되면 얘들이 40조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40조 달러. 40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5경 됩니다. 5경. 얘들이 빚이 이렇게 되면 이자만 얼마입니까? 이자만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세수가 3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1조 6천억 갖고 이자를 갚으면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게 돼요? 결국은 국가 운영을 못하니까 돈을 더 찍어내죠.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들은. 돈을 더 찍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부채는 계속 올라가죠. 부채는 올라가니까 각국에 가서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이제 달러를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왜? 석유를 이제 자국 화폐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사우디가 달러 협정을 폐기했죠. 그래서 페트로 달러 협정을 폐기했기 때문에 이제 자국 화폐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달러 국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팔게 됩니다. 달러 가치는 그래서 폭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지고 있는 달러를 빨리 파셔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거죠. 그리고 뭘 사셔야 돼? 금을 사셔야 돼. 금. 그래서 모든 패권국들은 국가 부채 이자가 방위비를 초과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그랬죠. 옛날에 소위 패권국이 같다고 하는 스페인, 프랑스, 오스만 투르크, 영국 모두 조만간에 패권이 상실했다. 이게 미국 보고서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 8월 달에도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너무 금융화되어 있어서 자산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애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현재 100일 만에 부채가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조 달러가 늘어나죠. 1년에 4조 달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해 35조 달러니까 내년 되면 40조 달러. 2, 3년 뒤면 50조 달러가 됩니다. 50조 달러가 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 달러 체제는 그때 되면 앞으로 향후 2, 3년 내에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2, 3년 내에 부채가 50조 달러 이를 것이고 달러 체제는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붕괴되면은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죠. 그래서 달러 체제를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빨리 파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새로운 기축 통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브릭스 5개국을 하더라도 이미 GDP가 현재 G7 유럽 애들보다 앞서고 있죠.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를 공식적으로 US 달러를 폐기하기로 선언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기축 통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유닛입니다. 유닛이라고 해서 현재 이 브릭스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올해 10월에 카잔에서 이거를 아마 합의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초부터 이게 실행이 되는데요. 국제 거래에만 사용됩니다. 개인이 아직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기본 관리가 뭐냐면 근본입니다. 금 40%. 금 40%에다가 여기 참가하는 국가들 국가 통화 60% 이렇게 해서 4대 6의 비율로 해서 금이 적기 때문에 금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 현재의 산업 수요를 다 충당을 못해서 자국 화폐의 국정 화폐 기반 60%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무역 통화 유닛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달러는 더 빨리 가속화될 것입니다. 달러 붕괴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군사 패권과 경제 패권이 무너지면 미국의 패권은 끝납니다. 그죠? 이거 상식이잖아.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현재 50개국 이상이 브릭스 페이먼트 시스템,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수용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70개국 이상이 자국 통화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중국하고 거래할 때 달러 안 씁니다. 그죠? 한국이 러시아 거래할 때 달러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어차피 달러가 갈수록 쓸모가 없어지는 이 미국의 지역화폐로 귀결되는 이런 과정이죠. 미국 정치 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패권유지 세력, 소위 딥스테이트 세력과 이거를 세계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국가주의 세력 간의 격렬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 얘는 어떤 애냐? 얘에 대해서 말도 많지만 한마디로 선출되지 않고 선택된 자입니다. 미국의 지배 세력에 의해 선택된 자죠. 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투표로 당선되지 못했어요. 안 왔어요. 그죠? 얘는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당선된 애가 아닙니다. 미국의 얘가 하도 멍청해가지고 경선에 나가고 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쨌든 세우려고 그래서 고의로 바이든의 침해를 노출시켜서 얘를 떨어뜨리고 얘를 준비시켰다가 투표 없이 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얘는 한 번도 지금까지 기자회견도 안 했고요. 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결과가 뻔하죠. 오늘 아마 바이든이래.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토론을 했는데 결과는 봐도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널드 레이건이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의 파시즘이 온다면 자유주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아까 리버럴 파시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을 했었죠. 어쨌든 반면에 여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존 F 케네디 조카죠.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세력의 거의 중간에 있는 거의 거물급 진짜로 중심적인 아주 미국 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던 케네디 가문이 어쨌든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됐고 트루시 갓파더 미국 내 민주당 내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또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대싸움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올해 벌어질 내전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전. 그래서 현재 군사 패권과 경제 패권이 위기에 달해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정치 세력도 격렬하게 분열하면서 미국의 패권 몰락이 결정적 시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미국 철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레둑토와 키신저가 합의했던 베트남 평화협정의 유명한 사진이죠. 이걸 뭡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도망갈 때 미국 공화에 쫓아나왔던 친미 세력들이 나도 데려가 달라고 비행기를 태웠죠. 얘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 애들이, 영국 애들이. 이 애들은 안 태우고 개와, 지들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태우고 왔습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현실이죠. 자, 미군 철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평화협정인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평화협정은 외국군 철수하는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이거 심해관계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평화협정에는 다 외국군 철수가 있습니다. 외국군 철수가 없는데 평화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다. 그리고 이 외국군 철수를 갖다가 하는 것은 뭐냐? 이에 기반한 외세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지배의 결정적인 세트를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자주정권을 세우려면 이러한 미국에서의 이러한 정치, 경제, 군사적 미국의 지배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돼야지 한국의 자주적인 정권이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자주화 투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좀 세 가지 정도, 최근 약 수십 년 사이에 약 세 가지 정도의 미군 철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군 성격의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한 겁니다. 이게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죠. 사헬 국가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말리, 기니,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런 나라들이 미국 애들이 IS 세력을 몰아내준다는 핑계로 미군을 주둔시키고 프랑스군이 들어와서 그 나라의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자원을 약탈해갔죠. 니제르가 우라늄의 보국인데요. 우라늄을 200불짜리 톤당 200불짜리를 톤당 10불 주고 가져갔습니다.
그나마 그 10불도 프랑스 놈들이 프랑스 은행에 저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니제리아의 국가 예산을 설정을 하고 필 때 그 프랑스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라크도 똑같습니다. 이라크도 석유 대금을 수출해서 미국 은행에 보관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끊어졌죠. 그래서 지원국 성격의 상호 방해 조약을 폐기하는 것이 4.19과 미국과 프랑스군을 철수시키고 이번에 이라크에서도 지난 9월 달에 내년 9월까지 철수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그 나라 정권이 먼저 자주정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 나라 정권이 먼저 자주정권이 반대정변을 일으켜서 자주정권이 됐을 때 가능한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을 완전히 싸움을 통해서 전쟁 종식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힘에 의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평화적으로 종식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미수교죠. 소위 상하이 커뮤니케를 통해서 중미수교를 하고 대만 철수를 한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군으로서의 미국은 철수. 이게 사실은 이번에 진행됐죠.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9월에 끝났습니다. 올해 9월 중순에 니제르가 돼 있는데요. 드론 기지가 있었죠. 니제르에 1000명의 미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0명의 프랑스군이 있었죠. 프랑스군은 작년에 쫓겨났고요. 그리고 올해 미군이 쫓겨났습니다. 사실상 반제 자주정권이 등장을 해서 이 군에 의해서, 이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미국보고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조약을 폐기한 거죠. 아까 구승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호 방해 조약을 폐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나가라고 합니다. 힘에 나가라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미군 기지 앞에 가가지고 냄비를 막 두들겼죠.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 아프리카 각국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니제르가 미국에 떠나는 기지에 누가 들어갔어요? 러시아가 들어갔습니다. 바가나 그룹이. 그래서 러시아가 그 니제르의 정권을 지탱하면서 도와주면서 실질적으로 IS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IS하고. 그런 과정에서 차드에서도 미군 철수 요구가 나왔고요. 세네갈에서도 미군 철수 요구가 나왔습니다. 세네갈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었는데요. 어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는데 세네갈에서도 40살의 파의 아주 젊은 대통령이 등장해서 어쨌든 미국의 그리고 프랑스에 의해서 장악됐던 각종의 자원 협약들을 다 깨기 시작했습니다. 자원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반제 정권이 선 반제 자주정권이 등장합니다. 이 경우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안보협정 맺은 것을 다 폐기합니다. 폐기했고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군은 작년도 12월 22일 날 니제르에 철수했고요. 올해 9월에 미군 나머지도 철수를 완료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이라크죠. 이라크는 2010년에 미군 애들이 나갔다가 IS를 핑계로 해서 이 IS를 잡아주겠다. 이런 핑계로 2011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13년이 됐죠. 현재 남아있는 병력이라고 해봐야 2,500명밖에 없습니다. 미군 병력이. 근데 미군 병력을 받쳐줄 수 있는 애들은 누구요? 지상군 병력은? IS입니다. IS 그 테러 집단 애들이 여전히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 남아서 미군 애들을 지켜주고 있죠. 미군 애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지면서 저항의 축의 일원으로서 이라크가 대규모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라. 그렇게 해서 미군 추앙, 이라크의 저항 노력이 바그다드에 힘을 실어서 수다니 총리가 아주 영리하게 미군을 어르고 달래면서 협상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철수 협상이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큰 틀에서 며칠 전에 합의가 됐죠. 그래서 2026년 말까지 수준 종료인데요. 2025년 내년 9월까지 기본적인 미군 애들 다 나가고 일부 쿠르드 기지에서 일부 미군을 잔류시켰다가 2026년까지 나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믿을 바가 못 돼요. 미국 애들은 항상 나간다고 했다가 작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미군 애들이 지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어쨌든 물러나는 과정입니다. 지원군으로서 들어왔다가 안보협정을 폐기당하고 물러나는 경우죠.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라크가 철수하되면 이 시리아는 무조건입니다. 시리아는 900명밖에 없습니다. 시리아는 미군이 900명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 사실 진짜 그냥 확 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옆에 그 15,000명 되는 IS 애들이 딱 버티고서 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와 같이 시리아가 IS를 폭격을 해서 아주 박살내버렸습니다. 아무튼 현재 미군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철수가 되면 중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동의 정세가, 중동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된다. 두 번째가 이제 잘 아시는 전쟁 종식 자주정권을 세우는 평화협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 평화협정이 2020년에 2월에 체결됐는데요. 당시 평화적으로 아프간 통합정부를 세우려고 했는데, 아프간에 미국이 세운 가니 정부가 미국이 도망가는 하루 뒤에 자식이 돈 그냥 뒤에 트렁크에다가 잔뜩 싣고 2천만 불인가? 2천만 불 뒤에다가 그 돈이 막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금을. 그래서 막 뒤 트렁크에다 싣고 도망가 버렸죠. 그냥 정권이 붕괴돼 버렸어요. 정권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탈레반 정권이 수립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은 뭡니까? 2020년 2월 29일 날 탈레반과 도하협정, 또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14개월 이내에 철수하게 됐는데요. 이때 트럼프가 영리하게 2020년 자기 임기 말에 2020년 12월 달까지 해서 병력수를 8,600명이 아니라 2,500명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2,500명까지 줄여버려놓고, 그래놓고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바이든이 이 협정을 깨려고 그랬어요. 개겼죠. 5월 말까지 철수하는 건데 안 나갔어요. 재협상하자 이러면서. 그랬더니 탈레반이 그냥 너희들 다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수도 카불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날짜도 기가 막혀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8월 15일 날 사실은 다 핵이 다 도망갔어요. 남은 잔류병력 몇 명이 8월 30일까지 남아있다가 완전히 철수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미국이 도망가자마자 8월 16일 날 가니 정권이 지도 돈 싣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권이 붕괴됐죠. 그래서 무혈 입선을 합니다. 카불로. 이게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입니다. 이 베트남 평화협정은 평화협정의 교본인데요. 핵심은 뭡니까? 73년 1월 27일 날 체결된 겁니다. 사자 평화협정이죠. 사자 평화협정. 베트남, 북베트남, 미국, 남베트남 정부, 그리고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흔히 베트콩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남베트남은 당시에 이중 권력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세력 주체가 만들어져서 60일 내 미군 철수. 이미 15차례에 걸쳐서 미군 애들이 나갔어요. 몇 명 안 남았죠. 어쨌든 60일 내 2달 만에 미군 철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월 29일 날 완전 철수합니다. 미군 애들이. 그리고 제4조 남베트남의 내정을 불가습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남베트남 내정, 한국에도 한국 내정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자주정부 세울 수 있습니다. 6월 항쟁, 지난 촛불 항쟁 때도 오바마가 촛불을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현천의 쿠데타 계획이 실패한 것이죠. 미국 애들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쿠데타를 못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렇게 해서 조현천이를 미국으로 도피시켰다가 조사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데리고 와가지고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결국은 남베트남의 내정을 불가습한다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자주정권을 세우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를 평화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또 베트남 인민의 자결권을 존중한다.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베트남의 통일을 어떻게 합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외국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이것도 합의했습니다. 이게 베트남 평화협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다 나중에 번역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평화협정의 내용에는 이런 주요한, 한국에서 원하는 모든 중요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하이 커뮤니케도 하나 있습니다. 상하이 커뮤니케는 무엇이죠? 유일한 평화적 미군 철수입니다. 유일한 평화적 미군 철수. 71년도에 키신저가 비밀리에 주은혜를 만나서 일주일간 유명한 토론을 하죠. 아주 격렬한 토론을 하는데 토론 대화록이 다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미 협정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동 커뮤니케가 나옵니다. 이때 중국의 양탄일성 핵무기 수소탄과 원자탄, 그 다음에 인공위성인가요? 어쨌든 완성해가지고, 그다음에 닉슨의 괌 도트린,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가 책임져라. 이게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비슷하죠. 이 중국과 미국의 이런 입장에 맞아 떨어져서 베트남 정생 종식을 위한 중미 간 적대 종식과 중미 간 관계 정상화를 합의합니다. 그리고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고 타국의 내정 불간섭, 이걸 다 합의를 해요. 그래서 대만의 미군 철수를 합의하죠. 그래서 대만 미군 철수를 합의하면서 79년 1월 달에 중미 수교가 발효될 때 중대만 상호 방위 조약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중국과 대만은 79년도에 1월 달에 자동으로 폐기돼 버리고 대만의 미군 철수가 되고 미군 규제가 바로 폐쇄됩니다. 이게 79년이죠. 그만큼 사실상의 평화협정이죠. 중미 간의 사실상의 평화협정.
이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저 평화협정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협정은 역사상 가장 유리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패권이 몰락한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존심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볼 때는 북미 중심 남북미주 평화협정이고요. 미 패권 몰락했다가 한반도의 자주화에 가장 유리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조미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제재를 해제하고 한국 정부 수립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한반도 통일의 남북 자주권을 보장하는 이러한 평화협정이 지금 우리 앞에 있을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